엔비디아보다 무려 7배나 빠른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기업들이 직접 뜯어봤습니다. LG가 1년 넘게 검증하고 도입했고 삼성이 가져다 습니다. 사우디의 아람코까지 이 칩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럽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스웨덴의 한 데이터 센터가 이 칩 8,000장 이상을 무려 1,230억 원어치를 사가기로 한 겁니다. 한국 AI 반도체가 1,000억 원대로 수출되는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메타가 이 회사에 1조 2천억 원을 내밀었어요. 통째로 팔라고요? 그는 거절했습니다. 공장도 자본도 없던 회사가 말이에요. 그런데 1조를 걷어찬 이 회사의 몸값은 오히려 3조가 됐습니다. 이번엔 미국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 대부분은 이 사람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그가 진짜로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2026년 8월 유럽의 심장부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조용하지만 놀라운 계약 하나가 성사됐습니다. 그곳에 새로 지어지는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에 한국의 작은 회사가 만든 반도체 8,800장이 들어가기로 결정된 것이었죠. 금액으로 따지면 약 1,230억 원 규모였습니다. 국내 AI 반도체 회사가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으로 팔려간 것은 종류가 완전히 달랐어요. AI를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두뇌 역할의 칩이었고, 이런 종류의 반도체는 지금껏 사실상 미국의 동무대였습니다. 그 시장에 이름조차 생소한 한국 스타트업이 자기 이름을 새긴 칩을 들고 들어간 셈이었죠. 이 계약이 왜 대단한 사건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쉽게 말해 수만 대의 컴퓨터가 빼곡하게 들어찬 거대한 창고입니다. 우리가 챗GPT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인공지능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때 그 계산은 내 휴대폰이 아니라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빠져들수록 이 창고는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지어지는 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웨덴이 한국 칩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큰 비용은 건물값도 아니고 인건비도 아닌 바로 전기요금이었어요. 칩 수만 개가 밤낮 없이 돌아가면서 뿜어내는 열을 식히는 데에도 또다시 막대한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같은 계산을 하더라도 전기를 덜 먹는 칩을 손에 넣는 쪽이 운영비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한국 회사가 만든 이 칩은 만든 그 전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물건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데이터 센터가 여러 나라의 쟁쟁한 후보를 제쳐두고 이 칩을 고른 것은 철저한 계산의 결과였어요.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는 2027년 초에 우선 2메가와트 규모로 문을 연 다음 최종적으로 15메가와트까지 몸집을 키울 계획인데, 그 핵심 두뇌 자리에 한국산 칩이 앉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질비한 상황에서 유럽이 지갑을 열고 선택한 물건이 다름 아닌 한국의 스타트업 제품이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무게가 남다릅니다. 그런데 이 칩을 만든 회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2억 원으로 겨우 첫 발을 뗀 이름 없는 조직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회사가 시장의 열의 9을 장악하고 있던 그 살벌한 전쟁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의 젊은이들이 뛰어들었고, 결국 유럽 한복판에 자기들이 만든 칩을 심어넣은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승부처가 화려한 기술 발표장이 아니라 전기 계량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터의 정중앙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넘보지 못한 절대적인 지배자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전기 문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승부처라면 그 문제를 다루는 열쇠인 AI 반도체 시장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단 한 곳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무려 86%를 넘어섭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최상급 칩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 비율은 사실상 90%를 훌쩍 웃돌아요. 전 세계 어떤 회사가 인공지능을 만들든 결국 엔비디아의 칩을 사지 않고서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지배력을 손에 넣었을까요? 엔비디아가 세운 진짜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바로 쿠다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2006년에 이 쿠다를 세상에 내놓았는데,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처럼 뜨겁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이 회사는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소프트웨어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쿠다가 왜 그토록 무서운 무기인지 이해하려면 그것이 하는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쿠다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조종 도구예요. 전 세계의 인공지능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 쿠다에 맞춰 자신들의 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와서 다른 회사의 칩으로 갈아타려고 하면 지금껏 만들어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칩의 성능이 조금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 이미 익숙해진 이 도구를 버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이자 두려움인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성능이라는 문과 소프트웨어라는 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근 셈이죠. 이 완벽한 지배가 낳은 결과는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엔비디아는 칩을 하나 팔 때마다 그 판매 금액의 약 79%를 순수한 이익으로 남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매출 총이익률이 40%대 초반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엔비디아가 사실상 부르는 게 갑신이치에 서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살 사람은 넘쳐나는데 대신 만들어줄 곳이 없으니 가격을 아무리 높게 매겨도 기업들이 줄을 서서 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압도적인 힘 덕분에 엔비디아는 2025년 기업 가치가 4조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작은 회사가 뛰어들어야 했던 전쟁터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상대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강력한 기업이었고 그 회사는 성능뿐 아니라 개발자들의 습관까지 완벽하게 붙들어두고 있었어요. 자본이 부족한 신생기업이 이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게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무모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도전자가 이 견고한 성벽 앞에서 무너져 사라져갔죠.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정면으로 뛰어든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 성벽을 이중으로 걸어 잠근 그 시장에 정면으로 뛰어든 사람의 이름은 백준호입니다. 1977년에 태어난 그는 1996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 입학하면서 반도체와 첫 인연을 맺었어요. 그는 학부 과정을 마치기 전에 미국의 조지아 공대로 편입해 전자공학 학사와 석사를 이어서 마쳤습니다. 공부를 끝낸 뒤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에 들어가 처음에는 컴퓨터의 두뇌인 CPU를 설계하다가 나중에는 그래픽 카드인 GPU 설계팀에서 실력을 쌓았죠. 그의 이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다음 선택입니다. 2013년 무렵 백준호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합류했어요.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메모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메모리를 더 똑똑하고 값어치 있게 만드는 특수한 연구를 맡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그래픽 반도체 설계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을 한 사람이 모두 몸으로 익히게 된 것이죠. 훗날 그가 만들 칩이 계산 능력과 메모리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린 물건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 시기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대기업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창업이라는 험난한 길로 들어선 계기는 뜻밖에도 한편의 학술 발표에서 비롯됐어요. 2016년 중순 서울에서는 컴퓨터 구조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회가 열렸는데 백준호는 그 자리에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컴퓨터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단순히 인공지능이 뜨겁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라는 분야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초기 단계라는 점이었죠.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면 세계적인 기업들과도 대등하게 겨뤄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그때 생겼습니다.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반도체 회사를 세우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반드시 올라타겠다는 것이었어요.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일은 돈도, 인력도, 시간도 잔인하게 잡아먹는 분야라 처음에는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무기가 결국 반도체 설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고 그는 삼성 시절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뜻을 모아 2017년 마침내 회사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한준을 비롯한 핵심 인력이 이때 그와 함께했어요. 회사 이름을 짓는 과정은 조금 엉뚱했습니다. 창업 초기의 어느 날 백준호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 매드맥스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사막을 질주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여전사 캐릭터의 이름이 바로 퓨리오사였는데 그 모습이 무척 멋져 보여 임시로 붙여둔 이름이 그대로 회사의 정식 명칭으로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 고른 이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여기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죠. 생존이 위태로운 황량한 사막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여전사의 여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벼랑 끝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신생기업의 처지와 꼭 닮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붙은 이름은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훗날 세상에 나온 그들의 첫 칩과 두 번째 칩 모두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화려한 스펙이나 거창한 구호 대신 살아남기 위해 질주한다는 정서가 회사의 정체성 깊숙이 자리 잡은 셈이죠. 하지만 멋진 이름과 뛰어난 이력만으로 세계 최강의 상대와 겨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세운 직후 백준호와 동료들 앞에 놓인 현실은 이름값도 자본도 변변한 공장 하나 없는 그야말로 맨땅이었어요. 자본도 공장도 없는 맨땅에서 세계 최강의 기업에 맞서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준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엔비디아를 무너뜨리기 어렵게 만드는 진짜 힘이 칩의 성능이 아니라 그 뒤에 버티고선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쿠다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강력한 기술의 씨앗은 엔비디아라는 거대 기업의 회의실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뿌려졌어요. 2004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이언 버기라는 학생이 논문 한 편을 씁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만 쓰이던 그래픽카드를 일반적인 계산에도 써먹자는 당돌한 발상이었죠. 브룩이라는 이름의 이 연구가 훗날 쿠다의 뿌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가능성을 재빨리 알아보고 이 학생을 회사로 데려갔고 그로부터 2년 뒤 쿠다를 세상에 내놓았어요. 백준호가 여기서 길어올린 통찰은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판도를 통째로 바꾼 그 대단한 기술조차 처음에는 거대 기업의 내부가 아니라 잃을 것 하나 없던 한 대학원생의 책상 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이미 잘 나가는 강자의 안에서는 판을 새로 짜는 발상이 나오기 어려운 법입니다. 지금 잘 팔리는 물건을 지키는데 온 힘이 쏠리기 때문이죠. 세상을 뒤집는 아이디어는 지킬 것이 없는 바깥에서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백준호는 자신이 바로 그 바깥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지배력도 결국 한 사람의 새로운 생각에서 비롯됐다면 자신 역시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백준호는 엔비디아가 걸어잠근 그 소프트웨어라는 문이 사실은 영원히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쿠다가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특별히 완벽해서라기보다 남들보다 훨씬 먼저 나와 개발자들이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벌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그것은 기술의 벽이라기보다 시간과 습관이 쌓아 올린 벽에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판이 GPU에서 NPU로 크게 한번 뒤집히는 순간이 온다면 그 익숙함의 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새로운 판이 열릴 때 그 위에서 가장 먼저 뛰는 자가 다음 시대의 쿠다를 쥐게 되는 셈이었죠. 그래서 백준호가 정조준한 관역은 처음부터 칩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가 성능 좋은 칩을 들고 엔비디아에 무작정 덤볐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진짜로 넘고자 한 것은 칩 너머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기업이 20년 가까이 공들여 세운 그 거대한 문을 이제 막 태어난 신생회사가 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발상은 무모하다 못해 오만해 보였지만 적어도 백준호 자신에게는 계산이 끝난 승부였죠. 물론 확신이 있다고 해서 현실이 만만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대의 판을 먼저 차지하겠다는 원대한 그림은 그것을 실제로 그려낼 돈과 사람과 시간이 뒷받침될 때에만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세운 직후 백준호와 동료들 앞에 놓인 현실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야말로 텅 빈 맨땅이었습니다. 맨땅에서 시작한 회사에게 가장 먼저 닥친 시련은 돈이었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실제 칩으로 찍어내기까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제 막 문을 연 신생기업의 금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백준호와 동료들이 초기에 손에 쥔 종잣돈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받은 2억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상대를 겨냥한 회사의 첫 자금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할 만큼 작은 액수였죠. 이 돈으로 그들은 무려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버텨야 했어요. 반도체 개발이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처지였으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거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고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모였다 한들 자본과 시간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냉소가 뒤따랐죠. 돈만큼이나 뼈아픈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최고급 인재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런 인재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파격적인 대우로 데려가려 손짓하는 대상이었죠. 이름도 없고 돈도 없는 한국의 신생회사가 이들을 붙잡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백준호는 남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뛰어난 칩은 한 명의 천재가 혼자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끌어모으고 조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확신에는 개인적인 뿌리가 있었어요.
그는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던 시절 인텔의 유명한 칩을 설계했던 지도교수에게서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은 위대한 반도체가 결국 사람과 열정 그리고 조직의 힘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훗날 회사를 운영하는 철학의 밑바탕이 되었죠. 그래서 백준호가 인재를 붙잡기 위해 꺼내든 무기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목표를 아주 높게 세우는 방식을 택했어요. 실현하기 쉬운 소박한 목표만 내걸면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업과 정면으로 겨루겠다는 원대한 꿈 그 자체가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함께 일하던 유능한 동료들이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그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기꺼이 합류했습니다. 그는 훗날 혁신이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서 태어난다고 말하며 이 시절의 경험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중심에 둔 전략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근근히 버티던 회사에 조금씩 성장의 신호가 나타났고 그 가능성을 알아본 투자자들이 하나둘 지갑을 열었어요. 회사는 창업 초기에 극심한 자금난을 넘어선 뒤 국내 반도체 신생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8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투자에는 네이버가 세운 스타트업 투자 조직을 비롯한 여러 곳이 참여해 이 작은 회사의 잠재력에 힘을 실어주었죠. 하지만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건넨 돈은 결국 눈에 보이는 실물, 곧 세계 최강의 칩과 겨룰 수 있는 진짜 제품으로 증명해내야만 하는 무거운 숙제였어요. 회사의 명운을 건 첫 번째 칩을 세상에 내놓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명운을 건 첫 번째 칩은 2021년 9월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름은 워보이였어요. 그런데 이 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세계 최강의 상대인 엔비디아가 만드는 물건과 백준호가 만든 물건은 애초에 종류가 다른 반도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공지능 연산 한 가지만을 위해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하는 전용 칩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반도체를 신경망 처리 장치, 곧 NPU라고 부릅니다. 백준호는 지금 세상이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듯 인공지능 반도체 역시 GPU에서 NPU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고 판단했어요. NPU가 특히 힘을 발휘하는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똑똑하게 가르치는 학습 과정에는 여전히 만능형인 GPU가 주로 쓰이지만 이미 다 배운 인공지능이 실제로 답을 척척 내놓는 과정, 곧 추론에서는 전용 칩인 NPU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챗봇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대부분의 순간이 바로 이 추론에 해당합니다. 백준호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널리 퍼질수록 학습보다 이 추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 내다보고 처음부터 이 영역을 정조준했죠. 이런 전략을 담은 첫 결과물 워보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실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을 겨루는 국제대회인 MF에서 워보이는 엔비디아의 T4라는 칩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진 속 사물을 알아보는 이미지 분류와 화면 속 물체를 찾아내는 객체 검출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작업의 처리 속도에서 워보이가 엔비디아의 칩을 앞선 것입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신생기업이 만든 첫 작품이 세계 최강 기업의 제품을 국제 무대에서 넘어선 순간이었죠. 성능만 앞선 것이 아니었어요. 워보이는 가격 대비 성능에서 엔비디아의 해당 칩보다 4배 이상 뛰어났고 300개가 넘는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지원하는 넓은 활용성까지 갖췄습니다. 특히 사진과 영상을 알아보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강점을 지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겨냥할 수 있었죠. 창업 초기에 저 회사는 곧 망할 거라던 낸소를 실력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과 그 칩이 시장에서 실제로 팔려나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엔비디아는 성능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개발자들이 쌓아온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시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뛰어난 성적표를 손에 쥐어도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워보이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진짜 승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국제대회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둬도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아있다는 냉혹한 현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 시장의 밑바닥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걸어 잠근 그 견고한 문을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스스로 밀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구글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공지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구글의 제미나이는 놀랍게도 엔비디아의 칩을 거의 쓰지 않아요.
구글은 오래전부터 자신들만의 전용 칩을 조용히 만들어 왔는데 텐서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이 칩으로 제미나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시키고 실제로 구동합니다. 세계 최강의 인공지능을 세계 최강의 반도체 회사에 기대지 않고 돌리고 있는 셈이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자체 칩을 쓰면 엔비디아의 값비싼 제품에 비해 계산에 드는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챗GPT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이었어요.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는 세계적인 유통기업 아마존과 손을 잡고 아마존이 직접 설계한 트레이니엄이라는 전용 칩을 대규모로 끌어다 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무려 100만 개에 이르는 칩을 자신들의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구동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어요.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세계 정상급 인공지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저 멀리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는 자국 기업 화웨이가 만든 어센드라는 전용 칩 위에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답을 내놓는 계산을 돌리고 있어요.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강하게 틀어막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자국 칩으로 눈을 돌렸고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 없이도 인공지능을 굴리는 길을 스스로 찾아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세계가 서로 다른 이유로 하나같이 엔비디아의 품을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곳은 비용을 아끼려고 어떤 곳은 미국의 규제 때문에 저마다 사정은 달랐자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그 문이 사실은 안에서부터 조금씩 헐거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이 실제로 답을 내놓는 계산의 상당 부분은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전용 칩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백준호가 오래전 품었던 확신이 현실로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판이 크게 한번 뒤집히는 순간 익숙함의 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봤는데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앞장서서 그 판을 직접 뒤집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퓨리오사에게 유리하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구글도 아마존도 화웨이도 모두 자기 회사만을 위한 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인들이 만든 전용 칩은 오직 자신들의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에만 쓰일 뿐 다른 회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죠. 여기서 퓨리오사가 파고들 좁고도 결정적인 틈이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수조 원을 들여 자기 칩을 직접 만들 여력은 없는 수많은 기업들. 바로 그들에게는 엔비디아만큼 강력하면서도 전기를 훨씬 덜 먹는 누구나 사다 쓸 수 있는 전용 칩이 절실했어요. 세계 최강의 기업들이 앞장서서 열어젖힌 이 거대한 균열 사이로 이름 없는 한국의 작은 회사가 자신의 진짜 승부수를 던질 무대가 마침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성적표만으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백준호가 꺼내든 진짜 승부수는 두 번째 칩이었습니다. 2024년 그는 세계적인 반도체 학술 행사인 핫칩스 무대에서 레니게이드라는 이름의 새 칩을 공개했어요. 첫 칩이 실력을 증명하는 시험 무대였다면 이 두 번째 칩은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세계 최강의 제품과 정면으로 맞붙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었습니다. 레니게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들여다보면 백준호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쌓은 경험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드러납니다. 이 칩은 손톱만한 크기 안에 반도체 제조 기술이 허용하는 물리적 한계에 8알 가까이까지 회로를 빽빽하게 채워넣은 초대형 설계였어요. 여기에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특수한 고대역폭 메모리를 두 덩어리 쌓아 총 48GB를 확보하고 이 메모리와 계산 장치를 층층이 포개어 붙이는 첨단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인 대만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찍어내 계산 성능은 초당 512조 번의 연산에 이르렀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대목은 성능 자체가 아니라 전기를 다루는 방식에 있었어요. 앞서 인공지능 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전기요금이라고 했던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레니게이드의 진가가 분명해집니다. 이 칩이 소비하는 전력은 180W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는 엔비디아의 최상급 칩이 잡아먹는 전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앞섰어요. 엔비디아의 고성능 제품과 똑같은 전기를 썼을 때 레니게이드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작업량이 최대 7배에 달했습니다. 같은 전기로 7배를 처리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데이터 센터의 전기 요금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기업의 지갑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무기였던 셈이죠. 그럼에도 세상은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숫자를 내밀어도 이름 없는 회사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기업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벽을 넘어선 결정적 사건은 국내 대기업의 냉정한 검증이었습니다.
LG의 인공지능 연구 조직이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에 이 칩을 적용해 보기로 하고 약 8달에 걸쳐 혹독하게 성능을 시험했어요. 그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한 레니게이드는 결국 엑사원에 전면 도입됐습니다. 뒤이어 삼성의 정보기술 계열사인 삼성 SDS가 이 칩을 자사 서비스에 채택했고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 아람코까지 성능을 들여다보며 관심을 보였죠. 이름값이 아니라 실제 검증으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과가 세계 최대 기업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2025년 3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거느린 미국의 거대 기업 메타가 퓨리오사에 은밀한 제안을 건넸어요. 회사를 통째로 팔라며 내민 금액은 무려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창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생 기업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금이었죠.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려는 거인들이 오히려 이 작은 한국 회사의 기술을 탐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준호는 이 제안을 앞에 두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백준호가 내린 결정은 거절이었습니다. 그가 이 거금을 마다한 이유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자신들만의 칩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백준호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특정 기업 한 곳만을 위한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모든 회사가 두루 사용하는 보편적인 기술로 남을 때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눈앞의 돈 대신 독자 생존이라는 더 험한 길을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무모한 계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증명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정부는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조성한 국민 성장펀드를 통해 퓨리오사에 약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가운데 3,700억 원은 국가의 첨단 전략 산업을 위한 특별기금에서 나왔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한 신생기업의 기술력에 이 정도 규모의 돈을 베팅한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 투자를 통해 회사의 몸값은 약 3조 원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새로 들어온 자금까지 더하면 그 평가액은 3조 8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회사는 서둘러 증시에 상장하기보다 실제 매출을 키우는 일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결정된 배경에는 회사가 이미 세워둔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퓨리오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칩 개발에 착수했어요. 이번에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관자인 브로드컴과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칩이 대만의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다면 세 번째 칩은 그보다 훨씬 정교한 2나노 공정을 바탕으로 설계되며 더욱 발전한 차세대 메모리를 품게 됩니다. 여러 개의 반도체 조각을 하나로 이어붙이는 브로드컴의 첨단 기술까지 더해 2028년 상반기에 시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예요. 세계 최강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오른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계획이 공허한 청사진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퓨리오사는 두 번째 칩 레니게이드의 대량 양산에 이미 돌입한 상태예요. 앞서 소개한 국내 대기업들의 검증을 발판 삼아 이 칩은 실제 시장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정보기술 계열사와 LG의 인공지능 연구 조직이 실제 검증을 마쳤고 국내를 넘어 유럽 데이터 센터로 향하는 대규모 수출기까지 열렸죠. 기술을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고비도 남아 있습니다. 회사의 몸값은 3조 원을 넘어섰지만 아직 벌어들이는 매출은 그에 크게 못 미쳐 몸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라붙어요. 결국 앞으로 양산한 칩을 얼마나 실제로 팔아내느냐가 진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백준호 자신도 이제는 기술을 넘어 규모를 키우는 일이 진짜 과제라고 말합니다. 정부 지원금 2억 원으로 시작해 세계 최강의 기업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의 작은 회사가 이제 대한민국 인공지능 반도체의 미래를 짊어진 대표주자로 올라섰습니다. 사막을 질주하던 영화 속 여전사의 이름처럼 이들의 진짜 질주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릅니다.